시장에 대한 해석 해볼 거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TN 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거 두 가지 이슈 꼽아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물 금 선물 가격이 9% 이상 급락을 했고요. 최근 이틀 사이에 온스당 금 가격이 $20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 가격이 한꺼번에 좀 이렇게 막 추락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내에 금 가격과 금과 좀 관련된 밀접한 종목들이 또 덩달아서 또 떨어집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약세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규수 대표와 구체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요. 증권사의 시각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 가격뿐만이 아니라요. 뭐 은도 그렇고요. 뭐 주석도 그렇고요. 게다가 원유 흐름까지요.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그 가격 자체가 상품별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 좀 염두에 둬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요 경제 이코노미스 전망에 따르면 금 가격뿐만 아니라 유가 역시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다라고 보면 이번 국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낮아지는 국면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WTI 기준으로는 사실 원유 가격이 그다지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WTI는 최근에 쿠싱 지역의 병목 현상 때문에 과도하게 가격 움직임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WTI보다는 브렌트유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브렌트유는 거의 10% 가깝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렌트유도 그렇고 금 가격도 그렇고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한국의 정유화학주 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금하면 고려아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려아연은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이제 거의 4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런 식의 원자재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단기 급반등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일자로 보고서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 금 가격 하락에서 달러 강세를 본다 이렇게 제목이 쓰여 있네요. 이 얘기 좀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달러 강세가 그럼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구체적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중국, 유럽 등 회복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GDP가 8%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8%가 아니라 7.7%가 나왔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뭐 2012년에도 중국 성장률이 좋지 않다 7.8%로 그냥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3년에도 중국 GDP가 뭐 2012년 대비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중국에서 원자재 수요를 크게 늘릴 가능성도 좀 적어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수요가 제대로 증가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미국 내수회복만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은 훨씬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보면 달러 강세는 이번 연도에는 오히려 단기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 내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이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서서는 정유나 화학업종에 조금은 부진함이 예상이 되고 반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업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업종이겠습니까? 네, 저는 2013년 현재 국면이 2011년의 반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는 자동차, 화학, 정유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고연비 차량 그리고
양의 재고 효과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국면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라고 해서 보면 자동차, 화학, 정유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무관한 업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 통신, 의약품, 전기전자는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 더 지속된다라고 보면 현재의 랠리 국면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번 년 내내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 가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전망과 함께 또 달러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규수 대표의 말씀도 함께 좀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서도 살펴드렸지만 금 가격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금 관련주 고려아연은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자, 김규수 대표님 원자재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휘청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 그 연구원분이 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알아들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미국 시장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 추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부분이 그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진전돼서 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 추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가장 목표로 삼았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제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시장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작년 연말부터 계속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원자재 상품 가격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항상 어떤 물품이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들 2011년부터 저는 돌집에 갈 때 금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죠? 금 가격 너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집에 가도 예전에는 그만 돈 갖고 갔는데 전 돈이 없어서 못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대체를 하지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은행에서도 금 투자했었죠. 손실 엄청나게 났죠. 지난해 고가에 아주 샀으니까. 적극적으로 그죠? 사들였죠. 예, 그러니까 항상 상투에 쫓아가면 그런 건 나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금박한 문제는 뭐냐? 키프러스에서 구제금융과 관련돼서 금을 푼다면서요. 그것이 누뭐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심리적인 악화를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금 가격 추가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고려아연의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종목, 세 업종 부분이 중요하다. 잠깐만요. 네. 고려아연입니다. 아연의 주가다. 이미 시장이 꺾이기 이전에 고려아연은 50만 원부터 작년 10월부터 계속 추세 하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속도가 좀 세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한 등 종목이 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물동량입니다. 그죠? 대한항공. 여객 수요도 맞죠. 환율 때문에 여행 감소했다. 저는 그거보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물동량이 감소한 부분이 더 큰 부분입니다. 한진해운. 이제 다 공이 비슷하죠. 이것이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과 경기와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지표입니다. 그런 유형의 종목들이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도, 기관의 매도를 통해서 하락한다는 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추세적인 약세를 더 갖고 갈 것이다 라는 쪽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 열어두겠다는 자, 말씀이세요?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야기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는 거고,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고려아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려아연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려아연의 고가가 50만 원입니다. 27만 원이 싸다. 제가 지난번에 대한전선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30만 원인데 지금 3천 원이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업황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먼저 미리 이야기할 필요도, 미리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세가 업종,
흐름들이 하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산업재고 소재이잖아요. 오늘 그 다음 질문까지 복합적으로 연결시켜주면 1900포인트 지켰습니다. 이길 수 있는 지수 라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반등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매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파생 매매 하십니까? 주식 매매 하시죠. 그런데 왜 종합주가 지수 1900이냐 2000에 연연을 하십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일 때가 내 종목이 부러지는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900 오늘 나름대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낙폭과대주가 반등했나요? 아니죠. 낙폭과대주 반등 안 했습니다. 화학주 비실비실, 건설주 조금 반등했네요. 0.5%씩.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낙폭 과대했을 때만 낙폭 과대 업종과 종목이 있는 겁니다.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이 떨어진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900포인트 근처니까 매수해도 된다. 아니에요. 매수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박스권일 때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업종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종합주가 지수가 1950포인트니까 내 종목도 언젠가는 반등이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골병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에 수급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내 업종 종목이 지수가 반등하면 반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산업재 소재 1, 4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도 2, 4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더 안 좋아지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미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비롯해서요. 그 움직임과 함께 출렁이고 있는 종목들 그 움직임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번 업종은 어떨까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통신주들의 상승세는 어디까지일까요? SK텔레콤이 오늘 4%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경기 방어주인 성격이다라고들 하지만 경기 방어적인 성격만 있는 걸까요? 통신주의 매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저는 솔직히 통신주를 매매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네. 왜 제가 매매와 연관시켜서 있냐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개인 투자가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이 업종을 살 거냐 팔 거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통신주 제가 지난번에도 SK텔레콤 중립이다. 그죠? 시장 중간치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시장 지수가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낙폭을 갖고 갈 흐름은 아니다. 시장은 항상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그 종목이 코스닥의 저가주였다면 엄청난 시세를 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와 파생상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시장은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들 화학주나 조선주나 건설주는 이미 1600포인트 이하의 지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종목들이.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까지 16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면 여러분들 이미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1950,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종목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미련 때문에 버틴 거거든요. 오늘 통신주 SK텔레콤이 3.66% 상승했고 한국전력이 4% 상승했죠. 그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 그것이 성장을 크게 먹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지수를 제어하고 중간중간 파생과 연결된 흐름들로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SK텔레콤 양호하고 시장보다는 나은 것이다. 나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전력과 통신주의 강세 부분은 그런 방어적인 성격이 더 강했고 지수가 빨간불을 내는데 역과 일조를 하는 그런 부분 정도로 해석을 하고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하는 가지 나왔네요. 실적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나왔습니다. 적자 전환했네요. 성적표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살펴보니까 2조 5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2조 5,159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거고요. 영업 손실이 2,198억 원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도 뭐 고려하여 앞서서 살펴본 것과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저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때는 뭐 불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0만 원 이상이었던 이 주가였는데 지금은 10만 원대 아래 저 밑으로 지금은 이제 9만 원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뭐 쇼크 부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삼성 엔지니어링 요거 어떻게 봅니까? 계속해서 안 좋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참 답답한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28만 원짜리가 9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GS건설이 20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사라리면 저는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반등하면 매도하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뭔가 나아져야지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뿐이겠습니까? 해외 건설에 수주하면서 저가 수주 경쟁을 했었던 우리 기업들이 어쩌면 그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 수주라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난 이후에 매출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나아지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그 경기가 좋아지려면 중국이 투자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런 흐름이 전개가 돼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멘텀이 아직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단기 낙폭이 과대하니까 분명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뭐 차트 한번 보시죠. GS건설도 그렇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여기서 매도하라 이런 이야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저라면 네. 저는 아직도 사지 않겠습니다.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희비가 참 많이 엇갈리는 요즘 시장입니다. 이 종목만 잘 들어가면 수익률 잘 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요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역전의 기술 들어가기 전에요. 내일을 위한 전반적인 그림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전략, 여전히 저성장 이 단어를 기억해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구수비법과 여기를 이제 지난 연말부터 또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그 저성장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제가 왜 성장주, 음식료, 제약, 바이오, 카지노, 문화 뭐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네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거거든요. 분명히 거래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게 하락을 가지고 왔고 기관의 로스컷 물량까지 막 나왔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등 수준까지는 왔어요, 사실. 그런데 그 반등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쉬운 뭔가 있어야지요. 뭡니까? 실적을 받쳐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받쳐주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안 좋다는 거를. 안 좋고 있는데 총대 메고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코스피는 비실비실한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 최고가를 보여줬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성장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종목별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보게 되면 아직은 이런 업종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종합주가 지수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 엔화 약세도 다소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7조 3천억의 추경 예산 예전 10조 이하로 하려고 그랬었죠. 계속 증가하면서 20조가 못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17조 3천억이라고 하는 추경 예산 편성의 규모가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도 다소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의 범위는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산업재 소재나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 그죠? 자, 그렇다면 그때 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지금에 이만큼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10%를 떨어졌을 때도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힘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그 10%가 떨어졌을 때 추경 매도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반등 시에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가시면서 움직이든지 하는 나름대로의 활로를 찾으셔야지 그냥 들고 그 종목들이 다시 내가 산 가격까지 오기를 기다린다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이슈 토대로 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미래를 내다보겠습니다. 김규수 대표의 말씀 더 들어볼게요. 이어지는 역전의 기술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MTN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와 시장 보기 시시각각 이 코너는 오늘 닫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